예, 그러면은 그 이문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가지고 제2문 나오는데 그 이문과 관련돼가 좀 이 판례가 뭐 특별하게 표준 판례로 선정되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판례에 대해서 출제위원이었던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그 판례 평가도 하시고 굉장히 좀 실무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논란이 됐던 판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먼저 그 문제를 보시면은 제 2문 해가지고 첫 번째 사례 A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갑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A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변경 방식을 통하여 학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학교의 이사장이었는데 운영권을 이제 누구한테 넘기려고 한 거예요. 이를 전해 들은 을은 갑에게 연락하여 A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권을 5억 원에 양도하고 자기를 A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즉 갑과 을은 그 사립학교 운영권을 갖다가 넘기고 받는 데 있어서 넘겨주고 5억 원을 받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을이 이렇게 부탁한 것이 과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겠냐에 따라서 배임 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갑에게 5억 원을 이체하기로 하였어요. 5억 원을 받지 않은 거지, 아직은요. 근데 을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B로부터 A 사립학교 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은 이제 운영권 양수 대금인 5억 원을 갑의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착각해가지고 그 병의 계좌로 잘못 이체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가지고 자신의 계좌에 을 명의로 5억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려는 병에게 병 계좌로 잘못 들어왔죠, 돈이요. 근데 돌려주는 병에게 친구인 정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을이 착오로 너에게 입금한 것이 분명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우선 내 계좌로 이체해봐. 라고 이제 정이 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이 병한테 얘기했죠. 병은 정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고 5억 원을 정의 계좌로 이체했어요. 자, 이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을이 잘못 이체한 돈을 병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병한테 착오로 자기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서 병한테 이제 신의칙상의 어떤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면 횡령죄 여부가 문제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전미탐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데 병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병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이 무슨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의 얘기를 듣고 했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말한 것이 형법 16조 우리가 그 법률의 착오에서 말하는 그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냐,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갑은 을이 B로부터 교직원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중 5천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을에게 요구를 해요. 자, 갑과 을은 서로 돈을 주고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을이 1억 원을 받았다니까 그중에 5천만 원을 자기한테 이체해라 요구를 합니다. 이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정 채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내요. 자, 이렇게 어떤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 우리가 특별법상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랐죠. 일명 정보통신망법.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특별법 위반이 될 수 있겠느냐 여부도 문제되고, 문자를 받고 겁을 먹은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것이 사례고, 이제 1번 문제는 사례 1에서의 갑과 을의 재책, 그 다음에 사례 2에서의 병과 정의 재책, 그 다음에 3번에서 갑의 재책을 논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다 형사형법 쟁점이죠. 2번 쟁점은 검사는 3회 범죄 사실에서 갑을 기소했는데 만약 1심 공판 재판 중에 을이 갑의 문자 내용에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을을 불쌍하게 여겨 5천만 원을 이체한 것이라 밝혔다면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는 뭐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공갈죄 여부가 문제되는데, 공갈죄가 기수냐 미수냐, 그리고 만약 기수를 갖다가 인데도 불구하고 미수로 밝혀졌다 그러면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병은 범죄를 인정하고 정은 부인하는 경우 병과 정이 함께 기소된 공판장에서
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정의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한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즉, 공동정범인 공범 간의 그 피해자 신문조서와 관련돼가지고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312조 3항이 적용되느냐. 그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하고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공범죄 증거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냐는 문제죠. 그 다음에 4번은 B는 을의 유죄를 인정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1심 공판에서 을에게 1억 원을 교부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차 증언을 했는데 검찰이 보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에 검찰이 B를 다시 소환하여 검찰이 열받는다? 뭐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B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자 1차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다시 1억 원 교부를 인정하였습니다. 2차 증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검찰에서 B를 재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법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번복된 진술조서가 그 증거능력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2차 증언을 그 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쟁점인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1번의 쟁점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을 빼고 형법적 쟁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에서 그 설문 1-가에서 1에서 갑과 을의 재책이에요. 자, 갑과 을의 재책은 설문사에서 갑이 뭐 했어요? 이렇게 을한테, 먼저 을이 갑한테 5억 원 줄 테니 5억 원 줄 테니 운영권을 양도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얘가 승낙했어요. 자, 승낙했을 때 과연 이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또 을은 그 다음에 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죠. 이 부정한 청탁이 교직원 채용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청탁과 합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받게 돼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 이 사례와 관련돼가지고 결국 이 부탁이 부정한 청탁이 되면 배임 수재죄가 성립할 것이고, 얘가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면 얘는 배임 증대죄가 성립하겠죠.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신익측상의 뭐 일반적인 부탁이다. 그럼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쟁점 보시면은 쟁점은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건데, 갑이 A의 사례밖에 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에 대하여 그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느냐, 특히 갑이 받은 부정한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그 다음에 을은 배임 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배임 증대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을과 관련돼 가지고는 다시 또 하나 문제된 게, 이제 1억 원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또 다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갑의 재책과 이제 을의 재책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의 재책을 토탈 15점으로 배점을 했어요. 출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배가 됐을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갑의 재책에 대해서 한 10점 정도, 그 다음에 을의 재책에 대해서 5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을이 부탁을 하고 이렇게 부정한 청탁까지 받았는데, 을이 더 많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점이 반반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출제자들은 이 갑의 행위에 대해서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서 한 10점 정도 배점을 하고, 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배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갑의 재책 보면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이제 그 배임 수재죄의 법조문이 개정됐죠.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가 취득하는 경우만 처벌했는데, 개정돼가지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배임 수재죄가 성립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에 있어야 돼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있는데, 배임죄는 재산상 사무에 좀 한정하지만은 배임 수재죄는 재산상 사무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고, 중요한 건 행위의 주체가 된다가지고 과연 타인의 사무 처리자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랬을 때 거기 보는 것처럼 타인의 사무 처리자란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갑은 A의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이라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기서 타인이라는 건 A라는 학교 법인이죠. 그 법인의 운영이라고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인정된다는 거에 한 2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받은 부탁,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가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8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제.
자, 그런데 관련돼 가지고 이 배임 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 부정한 청탁은 다 알아야 되는 게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를 다 부정한 청탁이라 봐요. 그랬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야, 그러면 사회적으로 신의 측에 반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부정한 청탁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대법원이 그렇게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학교 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요. 이게 왜냐면 요 대법원 판결 관련돼 가지고 1심 법원은 어떻게 해요? 1심 법원은 학교 운영권을 사립학교 운영권을 돈을 받고 비영리 법인이 학교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겼다. 그럼 이렇게 넘긴 자체가 부정한 청탁 부탁받은 게 부정한 청탁이라 본 겁니다.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1심의 견해를 원심도 유지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탁이 부정한 청탁이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청탁이면 얘는 배임 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지금 뭐예요? 금액을 5억 원짜리 여기서 5억 원을 받고 넘기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느냐 안 성립했다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이 부탁이 만약에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갑은 뭐예요? 갑은 자, 이거 약간 좀 지우고 이걸 뭐 A가 이렇게 했다 주고 갑은 배임 수재죄 성립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갑이 배임 수재죄 성립 안 하면 을은 어떻게 했어요? 을도 그에 따른 대항범인 배임 증죄죄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부정한 청탁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청탁, 여기 보면은 그 대립한다고 하고 판례를 써놨는데 판례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대법원은 이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아는 이유를 거기 보는 것처럼 굵은 글씨로 굵은 글씨 밑줄을 쭉 쳐는데 굵은 글씨 보면 학교 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 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양도 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은 무조건 그러냐? 그게 아니란 거죠. 그 가운데 밑줄이 없는 부분에 보면 청탁의 내용이 당의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실제로 말하는 케이스는 뭐냐? 만약에 갑이 진짜 운영하다 힘들어가지고 을한테 넘겼어요. 근데 을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 만약에 이 학교의 운영권을 인수받은 다음에 학교의 기본재산이 있을 때 그 학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어디다 제공하거나 그 신탁회사에 맡긴 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짓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부탁은 부정한 청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안에서 보면 사안에서 갑이 받은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도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썼으면 8점이 나오느냐? 판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썼을 때 8점이 배점되어 있지만 8점 다 안 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몰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가고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청탁이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다 그러면 갑에 대해서는 뭐예요? 갑은 배임 수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배임 수재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임 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철회한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야 돼요. 취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5억 원이 취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취득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이 인정돼야 되는데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임수재죄 얘는 뭐다?
미수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박스 안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박스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대법원 판결의 1심과 같이 그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양도 내용 청탁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1심은 이 부정한 청탁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백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의 취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5억 원이 이체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의 미수범으로 성립한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실제는 뭐요? 이렇게 보더라도 배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8점이고 이렇게 써서 8점일까 생각하지만 8점 안 주죠. 이거는 대법원에서 명시한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따라갔을 때는 8점 주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배임죄 미수범까지를 논했다. 그럼 한 반 정도 4점 정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명확하게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중요한 케이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의뢰 재책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얘가 배임수재죄의 미수범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것처럼 갑에 대해 배임수재죄의 미수로 인정하는 경우는 의뢰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배임증재죄의 미수가 된다. 여기도 결국 배임증재죄의 미수가 되겠죠. 여기 아직 안 써놨는데 배임증재죄의 미수가 된다. 라고 하는 논점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 재책 관련돼가지고 아까 우리가 토탈 갑의 재책은 10점, 의뢰 재책은 5점이라는데 그럼 얘가 A 사립학교 법인 운영권을 양수하는 것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없으므로 배임중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2점. 이렇게 했을 때 배임중재죄 미수가 된다. 한 1점 정도 되겠죠. 요 정도의 배점은 한 2점에서 1점밖에 안 되고 실제로 의뢰 행위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 관련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행위. 이 부분에 이제 3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는데 배임수재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겠죠. 사안에서 을은 A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자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죄에 해당하고 B로부터 교원 채용을 부탁받은 것은 사회상교 또는 신의성 실현 측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을은 얘는 1억 원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취득했다는 얘기죠. 취득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배임중재죄가 되겠지만 얘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을과 갑과 을의 재책 때문에 얘는 배임수재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중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판단해 두면 된다. 그래서 배점이 그 정도 배점이 됐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나번 동그라미 2번 사례에서 병과 그 정의 재책을 논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갑과 을이 뭐 양수도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을이 얘한테 5억 원을 원래 줘야죠. 이렇게 5억 원을 이체해야 되는데 얘가 잘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잘못해가지고 병의 계좌에 5억을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병은 정으로부터 얘기 듣고 이 5억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정의 계좌로 5억을 넘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병이 이 계좌 관리인으로서 5억이 아무 상관없이 5억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병한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인의 재물, 을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얘 동의 없이 넘겼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쟁점 보면 을이 자기의 계좌에 차고 송금된 돈을 을이 병이죠. 굉장히 오탄제 나중에 고쳐놓겠습니다. 여긴 병이 자기 계좌에 차고 송금된 돈을 정의 계좌로 이체한 것과 관련되어 병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병한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느냐를 판단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 횡령죄 성립이 문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에게는 그 병의 횡령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공범 성립이 문제될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얘의 죄책이 문제될 거고 얘의 죄책이 문제되는데 병의 죄책에 대해서 우리가 병과 정의 죄책에 대해서 토탈 25점이 배점돼 있다고 이제 문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병의 죄책에 대해서 한 12점, 그다음에 정의 죄책에 대해서 한 10점 정도 배점이 돼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점, 10점 정도 배점이 돼 있고, 그럼 나머지 3점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3점 정도는 뭐 관련돼 가지고 한 뭐 구성 점수라든가 이런 점수로 잘 썼느냐 전반적으로 그러면 평가자들이 자기의 주관에 따라 가지고 뭐 더 줄 수 있는 점수로 이렇게 좀 여유를 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한테는 그러면 횡령죄의 구성요건의 상성이 인정되겠느냐? 횡령죄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해 가지고 그 재물을 갖다가 영득하는 경우, 횡령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보면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가 중요해요. 자,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는 위탁관계라고 하는 명시적인 계약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 위탁관계가 과연 신의측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겠느냐, 사회상규 조례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널리 거래의 신의 성질에 비추어 재물의 보관관계에 대한 신행관계가 발생하면 족한데, 착오로 송금된 금전에 대한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립하고 있어요. 거래관계가 없는 갑과 을과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인데 잘못 송금됐다. 그랬을 때 얘한테 뭐다? 얘한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면 얘는 무슨 죄가 되겠어요? 이걸 횡령하면 먹어버리면 횡령죄. 그 다음에 얘한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자기 점유로 들어온 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 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밖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해의 대립은 횡령죄설과 점유이탈물 횡령죄설이 가장 대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기죄설을 써놨지만은 사기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얘가 얘를 기망해가지고 뭐 취득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뭐 사기죄설은 여러분들이 크게 안 쓰더라도 얘한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얘한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면은 처분했을 때 횡령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면 되죠. 자, 판례는 뭐요? 얘한테 착오 송금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해가지고 횡령죄를 인정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신의 측에 의한 보관관계를 인정하여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볼 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판례가 이렇게 인정할 때는 여러분들은 사례 문제 쓸 때 학문적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는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따라가세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돼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면 될 겁니다. 사안에서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신의 측에 의하여 위탁관계를 인정하는 판례에 의하면 병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랬습니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된다 그랬죠. 왜? 얘가 정한테 계좌 이체한 행위는 얘 말을 믿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가 있느냐, 금지의 착오가 있느냐 여부를 또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렇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는데,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요 문제와 다르게 이제 잔전사기 문제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형법 연습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따로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우리가 진도상에서 이제 그 사기죄 부분 볼 때 관련된 잔전사기 볼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판례 입장이 이렇다 하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조각 여부 관련돼 가지고, 자, 얘들이 지금 문제되는 이 부분은 다 뭐예요? 이거는 횡령죄 구성요건 문제라는 겁니다. 자, 횡령죄도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자, 잘 봐야 되는 게 횡령죄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책임 여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냐 여부를 봐야겠죠.
자, 병이란 행위는 정으로부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믿어가지고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어딘가 금지되지 않는구나, 즉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위법성의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위법성의 착오, 우리가 다른 말은 금제 착오라고 그러고 법률의 착오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착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 위법성의 착오가 발생했을 때 제16조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자,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형법상의 기본적인 행위들을 갖다가 위반하는 건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근데 아니면 특별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특별법이면 특별형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형법이다.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여기서는 이제 형법상의 횡령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 판단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세분적으로 보면은 거기 보는 것처럼 아까 이제 횡령죄 구성권 해당성 해가지고 그냥 6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6점 정도, 책임 조각 여부를 한데 가지고 16조 법률의 착오에 한 4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당한 사회 해당 여부가 한데 사안에서 갑이 행위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확인과 조회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전문가한테 물어봤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믿었거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에 대한 상담을 했거나 관할 관청이나 담당 공무원한테 조회를 했느냐, 조회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무에서 들어오신 출제한 분들은 이거는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실무가 이론을 따라갈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배운 범위 내에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냥 인정된다, 이건 책임의 어떤 인정 여부다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임 조각 여부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횡령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돼요? 횡령죄 구성권에 해당하고 책임까지 인정돼,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럼 얘는 이렇게 이체한 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금액이 얼마예요? 5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재산범죄를 안 배워서 그런데 재산범죄를 배우게 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있어가지고 어떤 횡령액이라든가 배임액, 그 다음에 사기액, 그 금액이, 그런 피해 금액이 갖다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가중처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횡령죄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배점되어 있는 2점을 갖다가 놓치는 거죠. 여러분, 얘 구성권 해당성 6점, 이거 책임 여부 관련돼 4점, 10점만 돼 있고 나머지 2점은 어디 배점되어 있냐? 5억이기 때문에 특경법에 해당하냐 여부를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가액이 5억 원이므로 특경법 3조 위반죄가 된다. 특경법 3조 위반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는데 2점 정도가 배점이 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죄책이 12점이라면 정의 죄책은 뭐냐? 이렇게 한 정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는 한 10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한테 이체해. 얘가 이체한 것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 요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요 부분을 좀 비우고, 자, 얘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행위가 만약에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교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얘가 정이 병한테 야, 날 계좌로 이체해 했을 때 그것이 얘가 승낙하고 이체한 것이 정과 병의 어떤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 공동정범으로서. 그러면 공동정범이겠죠. 그러나 얘는 원래 누구한테? 을한테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범죄할 마음이 없던 애가 범죄할 마음이 생기게 하지 만들기 때문에 얘가 교사범이 된다. 그것이 단 기능적 행위 지배가 아니라 그냥 교사 정도에 하면 교사범이 성립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이 돈을 어디로 이체했어요? 정한테 이체했잖아요. 그러면 횡령으로 인해서 취득한 재물, 이 5억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공동정범이면 얘한테는 공동정범일 때 작물 취득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공동정범 사이에서는 서로 획득한 작물에 대해서 나눠 갖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얘가 만약에 교사범이다, 정의. 교사범이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 물건을 또 받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작물 취득이 따로 논해줘야 된다.
요런 논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 되고, 횡령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5점 정도가 배점돼 있습니다. 제가 도 써놨는데, 사안에서 병과 정 사이에 그 횡령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저는. 그 왜 그러냐면은, 병은 착오로 이체된 것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그 정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 없다고 하여 받았으므로 이는 횡령죄의 교사행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뭐 관여한 게 아니다. 여기 보기 때문에 교사범으로 해당한다고 보고, 교사범으로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에 작물죄에 관계에서 횡령물을 취득한 정은 횡령죄의 교사범위로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이제 가로 열고 공동정범인 경우 작물죄 성립 안 한다 그랬죠. 그 부분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얘가 횡령죄인데 횡령죄 얘가 교사범위 성립하려면 횡령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겠지만은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신분범입니다. 신분이 있는 신분범에 대해서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 형법 33조 공범과 신분에 관련된 33조의 본문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본 것처럼 횡령죄는 신분범이므로 신분이 없는 정에 대해서는 형법 33조 본문이 적용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서 그 정에게는 횡령죄 교사범이 성립한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작물죄 성립 여부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두 번째 설문 관련된 25점짜리 배점.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갑과 을의 재책, 요 갑과 을의 재책에 대해서 15점 배점인데 얘 재책에서 10점, 얘 재책에서 그 5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 관련돼 가지고 병과 정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얘 병의 재책에 대해서 한 12점, 얘 재책에서 한 10점 정도.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구성 점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잘 구성했느냐에 따라 점수가 배점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이제 세 번째 사례가 나오죠. 세 번째 사례는 뭐냐? 세 번째 사례는 갑이 얘가 아까 A한테 1억 받았잖아요. 1억 받으니까 얘가 얘한테 야, 1억 받은 거 중에 5천 내놔. 5천 내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데 잠깐만. 내가 얘한테 5천 달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반복적으로 보낸 겁니다.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낸 것이 갑이 얘한테 협박에 해당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보내기만 한 거다. 보내기만 하고 어떤 뭐 돈을 이런 거 보내놓고 돈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협박에 의해서 돈을 달라고, 갑이 협박에 의해서 을한테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정통망법에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포심을 갖는 문자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얘가 그래서 5천원 줬죠. 5천원 줬기 때문에 얘는 뭐다? 공갈죄에 기소가 된다. 자,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만약에 주긴 줬는데 공갈죄와 관련된 얘가 이렇게 줬는데 얘가 겁먹고 준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졌다. 그러면 공갈죄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갑이 을을 협박하여 돈을 받은 것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또한 갑이 협박의 문자를 수십 차례 보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뽑은 쟁점이고, 실제로 갑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공갈죄가 성립하느냐, 이렇게 5천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공갈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서 이 갑의 재책에 15점 해줬는데 공갈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한 10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수론과 관련돼 가지고 얘가 공갈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냐, 요것에 대해서 배점되어 있는 게 한 3점 정도. 그 다음에 양자의 죄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한 2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럼 협박을 해당하느냐, 문자를 보낸 것이. 거기 보는 것처럼 갑이 5천만 원을 요구하며 경찰에게 고발하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해당하므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해요. 자, 이때 공갈죄 협박은 뭐예요? 협의의 협박이죠. 최협의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협의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해가지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했는데 그 정도의 협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갈죄는요.
공갈죄에서는 그냥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과 동일한 협의 협박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그 어떤 그 해악의 고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갈죄에서 협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적법한 경우에도 목적이 위법한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것 관련돼 가지고 과연 갑이 을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요 출제자들은 이제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목적이 위법한 경우, 어떤 목적이 위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원래 갑과 을 사이에는 뭘 했어요? 갑과 을 사이에는 5억을 주기로 얘한테 한 겁니다. 5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갑은 을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요? 5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5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때문에 내 돈 달라고 요구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 협박행위가 관련돼가 공갈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불법영득의사와 관련돼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냐? 수단의 불법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수단의 불법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수단의 불법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 내용의 불법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관련돼가지고 영득의 불법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판례는 수단의 불법을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수단이 불법하면 돈 달라는 자체가 불법 영득의사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수설의 입장인 어떤 영득의 불법이라면 얘가 돈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 돈 달라고 얘기한 거는 단순 협박에 해당하지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점은 요번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얘는 얘한테 받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5억 문제와 달리 1억은 뭐예요 지금? 네가 돈 받은 거에 대해서 나한테 반등해라. 이거기 때문에 반등해라고 하는 자체가 뭐다? 그거는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봐가지고 불법 영득의사에서 말하는 불법, 영득의 불법이냐 수단의 불법이냐 논하는 것은 특별하게 배점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썼다면은 조금 이제 논점이 빗나가가지고 배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점수 못 받죠. 그러나 이제 출제자하고 이제 채점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불법 영득 의사 할 때 그 불법을 수단의 불법으로 볼 것인지 영득을 불법으로 볼 것인지 자세하게 논하면 뭐 일부 가점을 줬다고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는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뭐 빠뜨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요번에서는 쓸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협박죄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협박죄 관련돼 가지고 얘가 그 협박을 했느냐 해악의 고지에 협박에 해당한다. 공갈죄 협박에 해당한다. 이게 6점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는 지역에서 얘가 협박을 했느냐? 그게 6점. 그 다음에 얘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느냐? 관련돼 가지고 취득했다는 거죠. 그게 4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왜 4점씩이나 배점했을까 보면은 가로 열고 써 있는 것처럼 공갈죄와 재물 교부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얘가 그것 때문에 5천만 원 줬냐? 그것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해요? 공갈죄가 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돈을 줬어요. 돈을 주긴 줬는데 그것이 이런 협박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얘가 단순히 불쌍해서 줬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공갈죄의 미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안에서 갑의 문자로 공포심이 사안에서 갑의 문자로 공포심이 유발된 을이 5천만 원을 갑에게 교부했으므로 그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갑에게는 공갈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박 여부에 대해서 6점, 그 다음에 재물 취득 관련돼 가지고 4점 해가지고 10점 배점돼 있고 그 밑에 보는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의 위반 여부를 가지고 여기서는 뭐냐 공포심 여러분들 그 강의 교재에도 설명했었지만은 그 공포심을 느낄 만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 이제 판례도 있지만은 판례 관련돼 가지고 그런 그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3호는 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걸 한 번 문항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례는 뭐였어요? 얘가 반복적으로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낸 사정을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한 뭐 3점 정도 배점이 됐고, 그럼 이 공갈죄와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어떤 죄수 관계에 있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두 범죄는 보호법익이 달라요. 공갈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양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법적 쟁점이 한 60점 배점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이제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 해가지고 15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소송법 쟁점이죠. 먼저 좀 전에 했지만 얘가 협박을 했는데 얘가 돈을 줬어요. 돈을 주는 게 협박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해서 줬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거는 공갈의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 아까 이제 재판 중에 이번 문제가 뭐냐면 재판 중에 갑을 불쌍하게 해가지고 우리 돈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여부를 논해야 되고, 공갈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이제 3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원래 검사는 공소장에다가는 뭘로 기소했겠어요? 공갈죄 기수로 기소했는데 실제로 재판하다 보니까 공갈죄 미수가 됐다. 그럼 공소장 변경 해야겠냐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 변경 제도와 축소 사실의 인정 여부 관련된 것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한 8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는 뭐냐? 법원이 어떻게 되냐? 축소 사실을 인정하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냐? 아니면 축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각각 학설이 나오는데, 그 관련돼서 4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설문은 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 정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얘와 이 중에서 얘에 대한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가 있을 때 이거를 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312조 그 312조 1항에서 말하는 때는 피의자가 된 피고인이죠. 피의자가 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인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얘의 공범관계인 사람은 이걸 이용하려면 검사 작성권을 어떻게 한다? 검사 작성권 그냥 312조 3항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병에 대한 사경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6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312조 3항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는 뭐다? 이거는 그냥 검사의 진술조서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312조 4항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것이 한 7점 정도 된다. 그럼 15점 배점 되어 있는데, 사경 작성에 대한 건 6점, 검사 작성에 대한 건 7점 배점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한 2점 정도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거의 구성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검찰에서 B를 재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와 2차 증언을 의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검찰이 B를 재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이거는 한 8점 정도 배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B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이것은 이제 한 5점 정도 배점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뒤에 보면은 검찰이 B를 재소환해 가지고 작성한 진술서, 법정 증언을 법정 진술을 번복하게끔 해서 받은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관련돼 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공소 제기 후에 임의 수사가 가능하냐, 근데 증언 번복 진술조의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근데 8점 중에서 배점된 게 그 위에 부분에 공소 제기 후에 임의 수사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여기 한 2점. 나머지 진술조서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에 한 6점 정도가 배점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술 번복에 관련된 것만 써야지, 그리고 그것만 열심히 써봤자 6점이다. 반드시 중요한 논점 또 하나는 뭐다? 과연 공소 제기 후에도 임의 수사가 가능하느냐, 임의 수사 가능성 여부도 반드시 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점수가 기본적으로 원래 15점 배점돼 있는 건데 8.5점 하니까 지금 뭐 한 2점 정도 모자란데, 그렇게 모자라는 점수들은 보통 구성 점수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중간고사 대체용으로 원래 뭐 중간고사 치르기 했다가 안 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020년도 시행된 제9회 변호사 시험 사례형 문제 1문, 2문들을 쭉 한번 해설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해설하고 배점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참고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강대학교 학생들만 되도록이면 알고 있고 외부로 유출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